예전에 어떤 대학교의 통계학과 교수님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참 인상 깊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본인이 통계학을 전공하고 통계학과 교수로서 오랜 기간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와중에 논문 심사를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학과의 통계 분석을 한 내용을 심사하기 위해서 이제 초청이 돼가지고 심사를 들어갔는데 그 내용이 통계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이상한 거야. 이게 수학적 또는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학과에서는 그 위에 선배들 쪼로로로로로록 논문 쓴 거를 보면 전부 다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지적도 하고 그랬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시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통계학을 다른 학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증명 또는 검증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고 그 학과는 그 학과 나름대로의 취지와 그 학과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 연구 대상이며 연구 주제며 이런 학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좀 뭐 양해해 달라 이런 말도 있고 또 때로는 이 통계학과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수정해서 이제 고쳐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제 퇴직하기 전쯤에 이제 막판에 와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런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연구의 내용이 이 통계학의 어떤 수학적 원리, 공식, 공리가 다른 학과에서 제대로 사용되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제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긴 한데 자기가 이제 심사를 받던 경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용되거나 또는 뭐 남용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사례들을 찾아가지고 그게 과연 그 학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변형되어서 뭐 일부러 오용하고 일부러 남용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학문의 입장에 있어서 볼 때는 아무리 수학적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변형시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수학적인 부분에서 틀린 건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누가 가장 많이 알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학문의 종류를 물론 이제 저도 좀 가리긴 해요. 예, 제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모든 학문을 다 하겠습니까? 저도 잘 안 되는 학문도 있고 아직도 막 그런데 그래도 많은 학문을 좀 접해서 자문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는 이제 저 같은 사람하고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받았던 적이 있었죠.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저도 아직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도 시행착오를 저도 겪고 있어요. 제가 오용하고 남용하는 일도 많고 저도 아주 그 통계학과 교수님처럼 통계학이나 수학적인 지식이 아주 깊지는 않은 상태에서 뭔가 오용해서 이런 영상을 막 올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지만 불안한 감도 좀 있고 아직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연구의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구는 제가 죽고 나서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계속 이어져 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뭐 완성형이라는 없는 거죠. 절대로 완전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학문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자신만만해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제안을 받고 나서 저도
여러 가지 뼈저리게 느낀 게 되게 많기는 했었는데, 가급적이면 겸손해지려고 엄청나게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요와 비슷한 상황이 최근에 제가 이제 논문 컨설팅을 자문을 막 해드리다 보니까 학교에서 대학원의 석박사 논문 심사 과정에서, 특히 박사 논문 심사 과정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특히 박사 논문 심사 과정이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석사 논문은 안 그럴 리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논문 심사는 세 분 정도 교수님이 심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다 학교에 계신 교수님이잖아요. 그 학과에 계신 교수님들이 하기 때문에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박사 논문 심사는 대부분 5명이 하잖아요. 세 분이 이제 학과 교수님이실 테고, 한 2분 정도가 이제 외부 심사위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물론 그 외부 심사위원 선정을 이제 뭐 지도 교수님이나 학생하고 같이 논의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이제 우연찮게 외부 심사위원이라고 우리 논문을 잘 심사를 끌어주실 나름 엄선한 2분을 모셨는데, 가끔 가다가 이 2분 때문에 논문 심사가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험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외부 심사위원분들이 정말 내 심사에 어떻게 보면 아군으로, 내 편으로 모셨는데, 이분들이 그냥 예상외로 논문 심사를 뒤집어 버리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뭐 나름대로 그 열의에 차가지고 초청을 받을 때는 그래, 내 해줄게, 내가 잘해볼게 라고 갔지만, 막상 심사위원석에 딱 앉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옛날에 무슨 뭐 완장 효과 뭐 이래가지고 완장 딱 차면은 갑자기 의무심이, 예, 내가 이걸 해내야 된다라는, 내가 이걸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이제 그런 열의가 막 차가지고 기존에 바랬던 바와는 다르게 너무 FM대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 그 마음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자, 그런데 계열이 다를 때, 예를 들어서 외부 심사위원을 모시기는 모셨는데, 이 우리 계열이라는 건 정말 이 학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사회과학 계열이다 이러면 뭐 행정학, 정치학, 법학 뭐 이런 것도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가 좀 달라도 같은 계열이면 논문 심사를 들어갔을 때 큰 이견은 보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경제학과 교수가 경영학과에 가서 논문 심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육학과 교수가 상담학과에 가서 심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물리학과 교수가 그럴 리야 없겠지만, 좀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화학과 교수가, 물리학과 교수가, 의대 교수가, 이런 분이 예를 들어 상담학과에, 심리학과에 들어오셔가지고 논문 심사를 한다. 왜 그러냐 물어보면 그분이 통계를 정말 잘해. 데이터 분석 정말 잘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육학과인데, 너 통계 분석으로 논문 썼잖아. 근데 우리 과에는 통계 분석을 저 교수님만큼 잘하는 분이 없어. 그래서 저 대학에 예를 들어서 무슨 화학과에 교수님이 통계를 잘해. 내가 아는 사람이거든. 그분 모셔오면 돼. 해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좋은 취지로 모셔왔는데, 와, 이분이 와가지고 통계를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저는 이제 반은 이해가 되고 반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반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모신 그 외부 심사위원, 다른 계열의 학문에서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하시고 강의를 하신 그 대학교의 그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세상에, 아니 통계 이 분석을 이렇게 하면 되나?
아니 이건 좀 너무하지 않은가?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해왔던, 평생 해왔던 그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어떤 기법의 활용 측면에서 보면 너무 이상하다는 거지. 이건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사람 심리가 야, 이거는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이 학교 이 과는 좀 문제 생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자기가 고치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나 이 학과 입장에서 보면 좀 어이가 없는 게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거든.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이게 틀렸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심사받고 도장 받고 나와가지고 학위 받고 나간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냐? 다 틀린 거 가지고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황당스러운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그 통계학과 교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떤 기법이 다른 학과, 다른 학문에서 오용되고 있는가, 남용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오용되었다, 남용되었다, 라고 단적으로 말하기도 좀 애매한 게, 사실 도구잖아요. 어떤 기법이라는 게. 물론 도구의 활용이 정확하면 좋죠. 근데 학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학문에서 추구하는 그런 학문의 정체성이랄까? 그 학문의 어떤 가치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숫자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뽑는데 인식 조사냐 아니면은 진짜 막 이게 뭐 뇌파 측정기 같은 걸로 막 진짜 수치를 객관적으로 잰 거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의 성격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해석하고자 하는 학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추구하는 바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통계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유의 확률의 임계치를 자연계열 쪽에 완전 이건 사람 목숨이 달렸다라고 한다면 임계치를 보통 임계치 알파 값을 0.001로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오차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를 만약에 뭐 인문 사회과학 쪽으로 반영을 한다면 이것 조금 뭐 오차 난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일도 아니고, 예. 그리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저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제라면 무슨 임계치를 그렇게 0.001로 잡을 필요는 뭐 있느냐? 0.1로 잡아도 되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법칙 타당성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정의 방향이 나올 거면 정의 방향이 나와야 돼. 정의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부의 방향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옛날에 이제 저는 레퍼런스를 다 갖고 있지만 옛날에 무슨 뭐 코엔 교수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그 1960년대 이전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었던 60년대 이후에 발견되기 시작했던 부호가 바뀌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억제 효과라고 하는데 서프레션 이펙트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이런 논문들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게 분산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게 왜 플러스가 나와야 될 게 마이너스가 나오지? 내가 모형 설정을 잘못했나? 내가 표집을 잘못했나? 그래서 실제로 새 표집을 했는데도 그렇게 나와. 이게 증명된 연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기법을 가지고 엄정하게 분석하는 자연계열 쪽의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무슨 여기 사회과학 계열에서 와서 보니까 이게 무슨 뭐가 이게 뜨뜨미지근하게 뭐가 이도 저도 아니 이런 거에 이렇게 해석을 하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진짜 잘못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계열이 다른 교수님을 외부 심사로 초빙했을 때 의도치 않게 논문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조금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외부 심사위원 분들 선정할 때는 아무리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온 그 기준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잣대가 좀 다르죠. 그러면 나 같아도 그러겠어. 내가 평생 이 연구를 해왔는데, 내가 평생 이 도구를 써왔는데, 가니까 이 잣대로 내가 될 수밖에 더 있겠어요. 내가 그 학문을 어떻게 하는데. 그럼 이 잣대로 되면, 내 원래 잣대로 되면 너무 이상한데? 이걸 내가 보고, 아이고,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냥 알아서들 하십시오 하고 나오기에는 학자로서의 양심이 또 허락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상하게 가는 경우들이 좀 있는 거죠. 예, 물론 이제 뭐 다른 사연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뭐 그거는 제가 모르니까, 예, 한 길 물속을, 아니,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른 계열에 있는 교수님을 외부심사위원으로 초빙할 때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